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5일째입니다. 물 한 모금, 먹을 것 하나 없이 다리는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입니다. 핸드폰은 신호가 없고 소리를 질러봐도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산속,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5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등산 갔다가 추락 5일 만에 구조된 기적 같은 생존기. 63세 박철호 씨의 실화. 이 이야기는 2023년 10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날씨도 좋았고 컨디션도 괜찮았어요.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평소 가던 코스야. 점심 전에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북한산 100군데 코스. 제가 20년 넘게 다닌 익숙한 산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씩 올랐습니다. 건강관리 때문이었죠.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중턱까지만 갔는데 그날은 정상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상 근처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려던 순간 돌멩이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피하려고 옆으로 비켰는데 발밑에 흙이 무너졌어요. 아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리고 또 굴러떨어지고.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10m, 20m?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낭떠러지 아래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5일간의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절해 있었던 걸까요?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왼쪽 다리가 심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부러진 겁니다. 오른쪽 팔꿈치에서는 피가 흘렀고 이마도 깨져서 피가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어요. 숨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였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까마득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한 칸도요. 119를 눌러봤지만 통화 연결 실패.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전송이 안 됐습니다. 배터리는 72%. 아껴 써야 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능선길은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평소 코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 산속의 밤은 추웠어요. 가을이라지만 산은 벌써 겨울이었죠. 제가 입은 건 얇은 등산복과 바람막이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 배낭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물, 간식, 여벌 옷이 다 있었는데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뚱이 하나, 부서진 몸뚱이 하나뿐. 밤이 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를 딱딱 떨며 바위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뭔가 움직이는 소리. 산짐승일까요? 멧돼지? 고라니? 무서웠습니다. 이 상태로 짐승을 만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망갈 수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멀어졌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와 통증, 그리고 공포 때문에. 그렇게 첫날 밤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다 보니 근육이 경직된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죠. 물물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을 살폈더니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웅덩이가 보였어요. 아마 빗물이 고인 것 같았습니다. 기어가야 했어요. 왼쪽 다리를 끌면서 한 뼘, 한 뼘. 아,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5분쯤 걸렸을까요? 겨우 웅덩이에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흙탕물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첫째, 구조를 기다린다. 누군가 저를 찾을 거예요. 아내가 신고했을 테니까. 둘째, 살아남는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셋째, 체력을 아낀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보존해야 해요. 넷째,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 위에는 일상이 있겠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 죽음과 맞닿은 곳에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점심 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저녁이 돼도 안 오면, 밤이 돼도 안 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죄송했습니다. 왜 무리해서 정상까지 갔을까? 평소 코스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날 오후,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둥둥둥.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 저를 찾는 거였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팔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헬기는 멀리 있었고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안 돼.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헬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절망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 구조대가 있는데 저를 찾지 못하다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수 때문이었죠. 셋째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입을 벌려서 빗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옷이 젖으니까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저체온증, 등산할 때 배웠던 단어가 떠올랐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고. 옷을 벗어야 하나. 하지만 벗으면 더 춥잖아. 고민하다가 바람막이만 벗어서 짜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었어요. 조금은 나았지만 여전히 축축했고 여전히 추웠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고 손발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그 감각마저 무뎌졌어요. 몸이 에너지를 아끼는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기가 싫었고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편하게.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았어요. 버텨야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5살 민서, 7살 준호, 할아버지 하며 뛰어오던 아이들. 지난주에 민서가 그림을 그려줬었죠. 할아버지 얼굴을 그린 그림. 냉장고에 붙여뒀는데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결혼식.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무서웠어요. 벼락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위 밑에 몸을 웅크리고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여보, 어디 있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곧 찾을게요. 기다려요.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여자,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넷째 날,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거의 한계였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상처 부위가 골기 시작했어요. 감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열이 났거든요. 이마가 뜨거웠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12%. 곧 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남기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했어.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너희들 자랑스럽다고, 손주들 예뻐해주고, 건강하게 살라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지만 혹시 알아요. 언젠가 신호가 잡히면 자동으로 전송될지도.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 말은 했으니까. 그날 오후 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어요. 두둥둥둥.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목이 쉬어서 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최선을 다해 외쳤습니다. 팔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나무들이 가려서 위에서는 저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어요. 제발, 제발 돌아와요. 하지만 헬기는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 놓친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뭔가 신호를 보내야 해. 눈에 띄는 것을.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금속 시계였어요. 햇빛을 반사할 수 있겠다. 폈습니다. 시계를 벗어서 햇빛에 비춰봤어요. 반짝. 빛이 반사됐습니다. 이거다. 다음에 헬기가 오면 이걸로 신호를 보내야겠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넷째 날 밤. 제일 추운 밤이었습니다. 의식이 자꾸 끊겼어요. 깨어 있다가 정신을 잃다가 반복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철호야. 응. 아버지. 아직 때가 아니다. 집으로 가거라. 하지만 아버지.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 가족이 기다린다. 너는 살아야 한다. 아버지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다니? 인간의 생명력은 정말 끈질겼어요. 하지만 몸은 정말 한계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났고 혀는 부어올라 말도 못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하게. 고통 없이. 그냥 이대로. 두둥둥둥. 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웠어요. 머리 바로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 시계를 들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었어요. 햇빛에 비췄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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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흔들었어요. 제발. 보세요. 제발요. 헬기가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봤어요. 절 봤어요.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생존자 발견.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구조대원이 하강했습니다. 젊은 대원이었어요. 제 옆에 착지하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버티셨네요. 잘 버티셨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죠. 남편이 집에 안 왔어요. 저녁 6시쯤 되니까 이상했죠. 평소에는 점심 전에 오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1번, 2번, 10번, 100번도 넘게 눌렀어요. 계속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밤 9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됐다고. 등산 갔다가 안 돌아온다고. 경찰이 물었어요. 어느 산에 가셨나요? 북한산이요. 100군데 코스래요. 신고를 받고 그날 밤부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한테서 아버지가 안 돌아오신다고. 바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걱정돼 죽겠다고. 저도 걱정됐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구조대가
산을 수색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라 어렵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겠다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산을 샅샅이 뒤렸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다니던 코스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어요.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코스를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헬기도 띄웠어요. 위에서 보면 보일 거라고. 하지만 나무가 워낙 울창해서 찾기가 어려웠대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점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이대로 못 찾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많이 상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냥 전화기만 붙잡고 계셨어요. 아버지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혹시 받을까봐. 저도 매일 산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구조대원들 따라다니면서 아빠, 아빠 계속 불렀어요. 목이 쉬도록.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엄마. 아빠는 살아 계실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산 속에서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 마지막 수색이었어요. 구조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신 수습으로 전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헬기가 떴고 구조대원들이 산을 들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생존자 발견, 생존자 발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살아계셔. 당신이 살아계셔. 울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제 옆에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가족은 괜찮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에 안도했어요. 헬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혈압 측정, 체온 체크, 링거 투여.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이 또 흐려졌어요. 탈진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하얀 벽, 병원이구나. 살았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순자야. 응, 나야. 당신 살아났어. 미안해. 왜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야, 살아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자식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아빠, 다들 울고 있었어요. 손주들도 왔어요. 민서와 준호, 할아버지. 애들아, 할아버지 왔어. 민서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라고 그렸어요. 고마워. 우리 민서.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응, 조금. 근데 괜찮아. 할아버지 튼튼하니까.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왼쪽 경골 골절, 갈비뼈 2대 골절, 열상다수, 경미한 저체온증, 탈수. 하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5일을 버티신 게 놀랍습니다. 보통은 3일이 한계거든요. 환자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을 보고 싶었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입원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씩.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어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2주 후에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3주 후에는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밤만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혼자 고립된 꿈, 구조대가 지나쳐가는 꿈.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상담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어요.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일주일에 2번씩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두려웠던 순간들,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박철호 씨,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보통 사람은 못 버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그건 당신 안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맞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 그들이 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치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맞아줬어요. 아내, 아이들, 손주들.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으셨어요. 응, 나았어. 이제 집에 가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살아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 아내가 해놓은 음식 냄새. 집이구나. 제가 그리워했던 곳.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한 이불, 부드러운 베개, 천장이 보였어요. 익숙한 천장. 5일간 본 건 바위와 나무뿐이었는데 이제 제 방 천장을 보고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다리도 나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게 변했거든요. 제일 큰 변화는 산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20년 넘게 다녔던 등산.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산만 봐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락하던 순간, 고립됐던 5일. 대신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평지에서 안전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등산도 혼자 가고, 경로당도 혼자 가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자식들과 자주 만나요.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죠. 세 번째 변화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5일간 아무것도 없이 지내보니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안전 교육에서 강연을 했어요. 등산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등산을 했습니다. 익숙한 산이었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방심했습니다. 평소 코스를 벗어났고 혼자 갔고 준비도 부족했어요. 그 결과가 5일간의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산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첫째, 혼자 가지 마세요. 둘째, 코스를 벗어나지 마세요. 셋째, 충분히 준비하세요. 물, 음식, 구급약, 여벌옷, 그리고 가족에게 꼭 알리세요.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이게 생명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둘째 날 밤이요. 혼자 있다는 게,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손주들,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구조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헬기 소리를 들었을 때, 시계로 신호를 보냈을 때, 구조대원이 내려왔을 때, 살았구나.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죠.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등산을 자주 하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혼자 다니거든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어요. 네, 꼭 그러세요. 산은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도 저는 공원을 걷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아이들과 노는 부모, 평범한 일상들.
예전에는 당연하게 봤던 풍경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보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죠. 저도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야기.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5일을 버텼고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생명력이 강했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살게 만들었어요. 벤치에 앉습니다. 아내 옆에 하늘을 올려다봐요.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아름답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요. 당신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기다려줘서, 살 수 있었어. 우리 부부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 애들아, 오늘 뭐 해요? 할아버지랑 놀자. 그래, 놀자. 민서와 준호가 제 손을 잡아요. 공원을 뛰어다닙니다. 웃고 떠들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래서 살아야 했구나. 이 순간들을 위해서. 박철호 씨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감사하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63세.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남자. 그는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5일을 버텼고 구조됐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산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산할 때 조심하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준비 철저히 하시고 가족에게 꼭 알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것, 손주들 웃는 얼굴 보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5일간 그걸 잃어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압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가족들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박철호 씨, 63세. 등산 중 추락해 5일간 고립됐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남자.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가족의 의미를,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오늘도 그는 걷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손주들과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산악조난 생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등산 중 사고를 당합니다.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코스를 벗어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가족에게 알리세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1. 혼자 등산하지 않기. 2. 등산 계획 가족에게 알리기. 3. 충분한 물과 식량 준비. 4. 응급키트 휴대. 5. 날씨 확인하기. 6.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 7. 해지기 2시간 전 하산 시작. 8. 휴대폰 완충 상태 유지. 9. 등산로 이탈 금지. 10. 조난 시 119 신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